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영상 녹화를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연구의 실무 활용입니다. 어, 작년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 자료가 있기는 한데 이게 양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진도를 좀 맞추다 보니까 좀 짧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짧게 찍을 거예요. 우리가 첫 시당 이제 25분 정도를 찍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1시간이 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자, 됐죠? 네. 자, 넘어가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연구의 실무 활용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과 관련된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이론을 결국에는 책에만 있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 실제 디자인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괴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론은 이론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 적용되는 거는 실무에서 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실무를 반드시 잘할 수 있거나 그게 100% 실무 환경과 일치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좀 축약해 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짧게 설명을 했더라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교재를 반드시 읽어 봐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시험 칠 때는 선생님이 PPT에서는 설명을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갔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 된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보고 우리가 실제 이론과 현실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들을 좀 축약해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지식 창출과 이론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단락을 읽어보면 이제 연구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정신작용이고 사물에 대한 사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론적 측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이걸 약간 일반화시켜서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그거에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거를 함축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유 과정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연구는 인간이 처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현실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식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화시키는 과정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떠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지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온톨로지 그리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탐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이 연구라고 하는 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나만 알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거를 배포를 합니다. 지식을 공개를 하게 되죠. 우리가 지식을 공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글을 쓰는 겁니다. 책을 내거나 아니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논문을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을 관련 전문가들,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비평을 해서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논문이고요. 그 다음 논문과는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글로 쓰게 되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저서입니다. 책을 쓰는 거죠. 책 같은 경우에는 검증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과정은 생략했지만 내가 이 내용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저서가 되는 거고 전문가의 인증을 받게 되면 논문이 되는 거.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는 목적은 배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논문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시켜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의 이론화시키는 거죠. 이 내용이 올바르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지를 얻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과 자료들을 조사해서 한 가지의 어떠한 문장 또는 어떠한 단락, 논문 한 편, 책 한 권으로 정리를 쭉 해서 이게 하나의 체계를 갖게 되면 이게 바로 이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론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이론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중간 과정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들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의 창출 과정은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고요. 방법은 인식론과 인식론과 방법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걸 한번 읽어보면 연구나 그 뿌리에는 인식론적 이념이 있고요. 인식론은 인간이 세계 현상을 알게 되는 과정 진리를 깨닫게 되는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론으로서 이거를 정립해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할 때는 흔히 배경이론이나 고찰, 그러니까 이론적 고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문헌조사, 그러니까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비슷한 생각을 또는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누군가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이런 공부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읽어보고 그 내용을 찾아보고 나서 내 생각에 혹시 오류나 허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연구의 본질적 실용 가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 내용에는 순수 연구라고 하는 것과 실용 연구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순수 연구와 실용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순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현실 세계와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는 이론이라고 하는 진리를 먼저 탐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보는 게 순수 연구의 입장이고요. 실용 연구는 이러한 순수 연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 반영이 안 되는 순수 연구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맞는 연구만 해야 한다 라고 접근하는 건 실용 연구에 가까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약간의 괴리가 벌써 좀 있죠. 여기서 대표적인 순수 연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순수 연구예요. 실제 생활이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연구 분야긴 하지만 그 진리라고 하는 거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순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 순수 연구라고 하는 걸 연구하려고 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게 팽창한다고 하던데 우주라고 하는 거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우주에 가본 적도 없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순수 연구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탐구하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 인간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부치의 병에 걸리거나 또는 지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열악해져서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탄생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거꾸로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거나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중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당장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학문일 수도 있고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지만 먼 미래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큰 이득이 된다 라고 보면 순수 연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실용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약간 좀 더 약간 철학적이면서 좀 더 약간 정신 세계를 다루는 그런 오톨로지적인 측면에 있다면 실용 연구는 정말 다분히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고 건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럼 건축을 이제 잘 하려면, 예를 들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지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우리가 재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콘크리트나 철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콘크리트를 이루는 그 시멘트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면 순수 연구가 되는 거고요.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실용 연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콘크리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고,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하면 인장력도 좋아지고 압축력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지진에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 강도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은 콘크리트가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200년, 300년 쓸 수 있는 재료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연구하게 되면 이거는 실용 연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죠? 이런 차이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서 나누어져서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전문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어떤 학문 같은 경우에는 실무와 굉장히 밀접하고 어떤 학문은 실무와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학문으로서의 연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어떤 학문을 연구하느냐와 상관없이 굉장히 인간에게 이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용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연구의 발단과 방법부터 현실에, 이게 중요하죠,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100년 쓰면은 이제 콘크리트의 강도가 처음에 만들 때만 못해서 안전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만들었으면 최소한 200년 300년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너무 1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이게 현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200년 300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한 재료인데 인장력에는 약하더라, 그러면 이 인장력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게 실용 연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연구와 실무의 일체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용 연구라고 하는 것이 실무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구의 실무 활용은 이처럼 근원적으로 어려운 건가, 연구의 실용 가치는 이처럼 소극적인가, 연구는 실무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에 우리는 동의해야 하나, 아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실무와 굉장히 밀접하다, 실무에 가깝게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게 연구 실무 일체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실무는 목적이 같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실무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여기 다른 내용들은 그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연구는 연구대로 하는데 이 연구가 실무에 적용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좀 핫하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연구를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 바로 어느 정도는 실무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라는 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연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래에도 그럴 거고. 그런데 과연 이런 연구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한 20년, 3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연구해도 실무에서 활용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뭐 시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가진이라든지 뭐 카카오, 헤이, 구글 이런 거 있잖아요. 없었단 말이야.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연구해. 언젠가는 이런 게 될 거야 라고 막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무와 동떨어진 이야기였죠. 왜냐면 현실 세계에 불가능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연구했던 것들이 쌓이고 누적돼서 그 정보와 기록들이 지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연구를 해서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나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실무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실무에 매우 가까운, 실무와 같은 목표를 가진 그런 연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연구와 실무에서의 생기는 괴리가 발생을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좁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좁아지면 좀 더 인간에게 이로운 연구가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고정되어 있죠. 근데 지금도 이동식 주택이라 그래서 건물이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미래에는, 현실에는 좀 어렵죠. 건물이 지금 여기 우리 공학관 건물을 들어서 지금 저쪽에 로터리 있는 쪽으로
건물을 옮긴다? 굉장히 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미래에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에는 이런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의 건물이 지금은 굉장히 무거운데 미래에는 건물의 무게가 획기적으로 가벼워지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강화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료로 건물을 지으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플라스틱이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건물을 지어서 옮긴다 그러면 옮기기도 굉장히 쉽겠죠. 가벼우니까. 그죠? 이런 연구들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게 가능할까라고 지금 막 연구하는 분들은 사실 현실성이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실무와 연구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괴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해소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실무가 보는 산학협력의 효율성 문제는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이다. 연이어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 업무 중에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기다리거나 찾아 헤맬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 즉각적 해답이 요구되는 당면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생소한 연구 분야를 함께 수행해 나가거나 통합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죠? 이게 괴리의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현실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거를 하려고 하면 좋은 거를 모르지는 않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약간 허황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연구비를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선뜻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죠? 반면에 연구에서는 언젠가는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그게 언제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또 들어볼까요? 요즘 코로나가 심하니까 코로나가 지금 당장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왜 빨리 백신을 만들지 않느냐, 왜 빨리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사람들이 좀 화가 나 있죠. 근데 반대로 그럼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어. 그리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백신을 만들어도 쓸 사람이 없어. 치료제를 만들더라도 언제 이 치료제가 필요할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만들지를 않았던 거야.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왜? 돈이 안 되잖아. 그죠? 연구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거 과정 없이 무조건 돈만 투자해가지고 그 연구를 계속하면 그 회사가 망하겠지. 그죠? 그래서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하는 바람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죠. 만들기만 하면 돈이 돼. 그죠? 치료제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팔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실무라고 하는 거는 동떨어져 보이지만은 이거는 시간과 상황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이지 이게 완벽히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죠?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봅니다. 지금 선생님 전공이 디지털 건축 전공인데 10년 전, 15년 전 선생님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분야였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회사에서는 3D로 무엇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잘 안 할 때였어요. 대부분은 CAD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릴 때인데 갑자기 이걸 3차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3차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새로 받아야 되고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도 새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 교육을 새로 해가지고 그게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실제로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돈도 많이 드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돈만 투자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는 거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지금 모든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회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BIM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건축에 예산을 투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이 되는 설계를 할 수 있어요. 큰 천상 설계나 이런 걸 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예산,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게 10년 전에는 실무적으로 잘 안 맞아서 갈등이 있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도 선생님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들이 지금 현재는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안 될 것 같다.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죠? 좀 또 달라지겠죠, 인식이.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 돈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고 인프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늘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현업에 종사하기 전에 학생 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걸 내가 먼저 알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연습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빠르진 않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시작했죠. 그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조금 그거를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해서 나중에 현업에 나갔을 때, 취업을 했을 때는, 또는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회사를 차릴 수 있겠죠. 그때는 다른 무엇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런 갈등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두 가지,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인신론적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갈 거냐, 좀 더 실무적으로 갈 거냐,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실무의 학제적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실무의 관계에 대해서 이 집단 이론, 두 가지의 집단, 연구하는 집단과 실무하는 집단, 이 두 가지 집단 이론이 여기 나온 것처럼 과학 작업과 실무 작업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실무는 태생이 좀 다르다, 과정도 좀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둘은 부조화 되어 있고요. 근원적으로 고질적으로 문제들이 좀 가지고 있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 집단 이론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보고 넘어갈까요? 요 상호 관계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보면,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원리에 관심이 있다,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거고, 실무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하지? 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시적 현상에 대해서 분석적 사유 과정을 쫓아간다. 실무자는 거시적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건물에 뭐 예를 들어 크랙이 갔다. 그러면 그 크랙이 왜 생겼는가? 크랙이 생기는 모양이 왜 이런 모양인가? 종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부분만 놓고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하면, 실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크랙이 갔는데 이 크랙이 간 게 중요하냐? 건물이 그러면 언제 무너질 거냐?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냐? 아니면 여기에 그냥 보수만 하면 되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원론적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크랙이 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는 차이인 거죠. 그죠? 세 번째,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현상을 탐구하는 반면에
실무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탐구한다 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건물에 균열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균열이라고 하는 거를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실무하는 사람들은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게 구조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거를 다시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냐, 이거를 그러려면 뭐 몇 년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냐, 그럼 그 기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도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른 것들도 좀 읽어보시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집단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집단들이 좀 더 차이가 있다, 괴리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를 약간 별개로 이해하는 집단이 이게 이 집단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 같은 것들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자, 여기에서 위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 세 가지가 정보 검색 체계, 건축 프로그래밍, 설계 지침 및 실무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 자료의 집성, 사진이나 다이어그램 같은 시각적 언어의 활용, 체계적인 집약 구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료를 정리할 때 설계 과정이나 실무 절차를 감안하여 실무자가 자기 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축 분야에서도 연구를 하는 분과 실무를 하는 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건축 설계 분야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지었다면, 모듈러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해가지고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레고 블럭 쌓듯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실무의 입장에서 가게 되면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개별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져 온 걸 현장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조립을 하다 보면 그 디테일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게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더라도 그 중간에 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틈을 타고 공기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비가 새 들어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적이겠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옮기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죠. 그냥 트럭 위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이게 모듈이 크면 트럭에 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뭐 헬기를 이용해서 띄워야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트럭 한 대로 안 되면 트럭 두 대를 연결해 가지고 옮기는 방법도 필요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이라든지 이런 지형적인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평지에서는 그냥 차로 그냥 쭉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좁은 산 비탈길을 올라가야 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런 문제를 위해서 좋은 이론이나 방법이 있더라도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중에 시공상의 문제도 있고 설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설계를 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설계가 굉장히 좋은데 현실에서는 잘 안 맞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론에 가까운 연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지어놨을 때 그게 좋냐 나쁘냐는 좀 더 실무적인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차이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극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나와있죠. 입주 평가나 거주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E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제도 정책의 문제일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가 될지, 아니면 사용상의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쭉 설명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것과 실무의 간극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하게 될 내용들도 이런 것들의 일종이에요.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론을 참고하게 되죠. 그 이론의 건축에서는 대표적인 게 건축 강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규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법규, 지침,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건축 강론 이런 걸 이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살아봤더니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냐, 장점은 무엇이었고 단점은 무엇이었냐,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따져보는 과정이 POE 과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과제에서는 그 주제를 줬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라고 얘기했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10년 뒤, 20년 뒤를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뀌겠죠.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형태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때에도 이 건축 강론,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가, 또는 우리가 이 건축 강론과 건축 제도, 법규라고 하는 거에 뭔가가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과정도 POE, 크게 보면 POE의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과제로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구와 실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실무에 적용이 돼야 되고, 실무라고 하는 거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하는 분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연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산학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은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봐요. 실무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연구 과제라고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R&D라고 많이 부르는데, R&D 연구 과제를 통해서 연구가 실제로 제품이 되거나 어떠한 상품으로서 뭔가가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계되는 과정을 우리가 연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개발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R&D라고 부르는데, 이 R&D가 결국엔 여기 나오는 연구랑 실무의 그 간격을 줄여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협력과 참여라고 하는 직접 접촉 내지는 참여 협조라는 측면에서 그 전의 모델들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협력 체계는 연구자와 실무자의 상호 협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요 연구와 실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산학협력과 같은 방법을 썼을 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집단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다음 PPT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집단 이론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넘어갈까요?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아까? 이건 아까 다 얘기했던 부분이네. 세 번째로 넘어가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인신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집단 이론과 1집단 이론이 나오는데, 1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잠시만. 이게 중간에 PPT 어디 빼먹었나? 네,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2집단 이론까지 얘기했죠. 1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 자, 2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집단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1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와 실무가 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엔 한 가지다. 한 가지인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해서 두 가지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집단 이론이에요. 그래서 1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서로 두 개는 차이가 없다, 결국엔 하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 연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연구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랑 연구는 결국에는 동일한 선상에 존재한다.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구는 이러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게 연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1집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엄밀히 보면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2집단 이론은 실무라고 하는 것과 이론이라고 하는 연구를 별개의 걸로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보면, 1집단 이론은 애초에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이유조차 없다. 그냥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실무라고 하는 연구 자체가 실무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그 과정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건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어느 선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연구고 여기서부터는 실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뿐, 이거는 결국엔 하나다, 이건 하나로 연결되는 게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게 1집단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1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 문제에서부터 해결까지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로 이해하는 게 1집단 이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과학자, 과학적 실무자는 새로운 과학 철학을 추구하며 또 인지능적 대학을 추종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구만 따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연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무까지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고, 아까 이야기했던 R&D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거의 실증주의에 좀 더 가까운 연구 방식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별개로 보는 것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방식으로 나온 게 R&D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 R&D라고 하는 연구 방식이 연구하는 사람도 실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실무하는 사람도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현실성, 상황성, 고유성, 행동지향, 지식창조 등은 새로운 개념의 키워드들인데, 더 나아가서 사용자로 현실 인간은 더 이상 단순 소비자나 지식의 수혜자가 아니고 의사결정이 소극적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현실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구체적 개념 안에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연구랑 실무는 결국에는 하나로 가야 된다.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가서 그림이 조금 달라졌죠. 아까는 별개의 걸로 따로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 지금은 이게 하나다,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현재 문제 상황 안에서 당면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에서 참여 연구 방법으로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의 문제의 실제 해결을 시도하며 그 결과를 사후평가하는 형식이 1집단 이론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1집단 이론의 측면에서 접근을 설계는 더더욱 많이 하죠. 설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죠. 이론을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건물이 지어질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라고 하는 실무의 조건에 맞게끔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실제로 지어졌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잖아. 그죠? 그 과정을
우리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본다. 굉장히 실무지향적인 설계 프로세스로 본다 라고 하면 일집단 이론에 가깝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분야에서도 이 두 가지가 조금 나눠지긴 해요. 어떤 학교에서는 좀 더 이론적인 배경에 바탕을 두고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실제로 지어지는 것의 문제,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제 돈적인 거겠죠. 공사 기간, 돈,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건축 아이디어를 풀어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라 라고 하면 좀 더 20단 이론에 가까운 설계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좀 더 실제로 지어졌을 때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해라.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1집단 이론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죠.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거나 두 가지는 별개로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차이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두 가지가 통합돼야 되고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이게 한꺼번에 계획 따로 그 다음에 지어지는 거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획과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거를 피드백해서 또 계획이 수정이 되고 다시 평가를 다시 하고 다시 보완이 되고 이런 피드백 과정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POE 거주 평가를 받고 다음 설계할 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안에서 디자인하고 분석해보고 다시 설계 변경하고 다시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 요즘은 이런 지금 일집단 이론에 가까운 연구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주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 다른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게 딱히 존재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게 일집단 이론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설계가 끝나자마자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더라도 얼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물인지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좋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설계를 변경해서 좀 더 좋은 건물로 바꾸죠. 그죠? 이게 피난과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일집단 이론에 가까운 형태로 연구와 실무가 통합되도록 하는 방법론들이 현재는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1집단 이론과 2집단 이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연구와 실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과 설계 프로젝트, 이론 교육도 하고 우리가 실습 교육도 하잖아. 그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세 번째 PPT를 보면 그렇게 해서 2집단 이론이라는 것과 1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연구가 실무에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무에서 좀 더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가 관심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인간 환경에 편재하는 인간의 생존과 요구와 복지를 위협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다루는 제반 분야를 우리는 크게 실무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실무는 최적의 해결, 그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연구가 펼쳐놓은 여러 지식에 끊임없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무를 잘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를 잘 해야 이게 나중에 실무에 적용이 되고 서로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건데 이거를 따로 볼 것인가 하나로 볼 것인가의 차이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는 게 결국에는 좋겠죠. 그죠? 네,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현실에 어떻게 참여할지, 연구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연구 활용 전략은 뭔지,
모델 활용의 예는 뭐냐에 따라서 20단 이론과 1집단 이론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이론 수업과 설계 프로젝트 수업의 차이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들었던 이론 수업을 어떻게 하면 실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계 프로젝트에 그거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이런 과정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론 수업 따로 설계 수업 따로지만 여러분들도 이것을 별개로 보지 말고 열심히 이론 수업 들은 거를 내가 설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하면 반영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여기에서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으로 풀어서 정리를 그냥 해준 거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운 걸 설계에 반영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해진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읽고 넘어가 볼까요? 건축 프로그래밍의 전통적 프로세스를 연장하고 그 안에 실증 연구 과정을 장착해 보면 그 연구는 특정 설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는 것이며 설계라는 의사결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설계 실무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프로그래밍이 설계와 입주를 거쳐 평가까지 연결된다면 이 혁신적 프로그래밍 과정은 구조적으로 1집단 이론이나 행동 연구의 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결국에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구하고 있는 우리가 이론 교육과 설계하고 있는 것을 따로 보면 별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고민을 하고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1집단 이론에 가까운 방법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모델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집단 이론의 원형, 그 다음에 단순 참여 협력, 순환 반복 협력, 그 다음에 집단 이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집단 같은 경우에는 실무랑 연구가 약간은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거고, 단순 참여는 연구를 하는데 또는 실무를 하는데 연구가 참여하거나 연구하는데 실무가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게 단순 참여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PO이다. 그 다음 이것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까 순환하는 다이어그램 하나 본 적 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실무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순환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실무자에게 그거를 검토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설계하고 나서 시공하는 사람들이나 엔지니어에게 검토를 받고 피드백하고 다시 피드백받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은 순환 복합 협력에 가까운 설계인 거죠. 그 다음 1집단 이론의 원형에 가깝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공까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설계해서 실제로 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쭉 참여를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랑 실제로 지어지는 걸 모두 알 수 있겠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효과를 이야기했어요. 연구와 실무 활용의 효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점이, 연구가 실무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채택, 설득, 실행, 영향, 진보의 절차를 따라서 실무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거랑 개념적으로 활용하는 거랑 크게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 도구적으로 활용할 때는 채택, 설득, 실행이 있고, 개념적으로 할 때는 영향을 주거나 진보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구적 활용과 개념적 활용의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요까지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자, 연구와 그 다음에 실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구 활용에 대한 발주자, 사용자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수 있냐면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건축주가, 발주자가 친환경 건물로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좋겠지.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친환경 건물은 필요 없고 건물이 임대가 잘 되는 걸로 지어주세요. 건물의 재료비를 좀 싼 거를 하더라도 건물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연구라고 하는 거를 활용할 여지가 전혀 없겠죠. 그죠? 이 연구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 건물을 위한 연구,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 때 건물의 제실 환경이 좋아진다, 또는 어떠한 건물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평면 타입이 어떤 타입이 되어야 제실자가 좋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발주자가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라고 해버리면 연구가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지. 그죠? 이런 내용이 첫 번째가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유사 문제 상호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있으면 아파트 평면 타입을 딱 보게 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 건물 평면을 보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아파트는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안 좋았어. 근데 이 아파트 타입을 새로 짓는 걸 봤더니 비슷하네, 여기는 이런 게 똑같네, 그러면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겠네, 또는 여기가 다르네, 그러면 내가 예전에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여기는 발코니가 있었으면 했는데 여기 발코니가 딱 있네, 더 좋네 라고 하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겠지. 그죠? 이거는 사용자도 그렇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가가 경험이 굉장히 많고 여러가지 답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져요. 어떤 상황일 때는 이게 좋고 어떤 상황일 때는 이게 나쁘다, 어떤 게 좀 더 이 건축주를 위해서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런 경험이 없다, 답사를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연구를 그래서 우리가 사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답사를 가거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2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세 번째, 연구 활용을 가능케 하는 재원의 제공. 여기서는 시간이나 예산을 예로 들었는데, 간단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캔틸레버로 건물을 짓고 싶은데 캔틸레버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들이 있죠. 기둥이 밑에 없기 때문에 그 밑에 하부 공간을 쓰기가 굉장히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로 캔틸레버로 만들게 되면 구조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로 여기를 캔틸레버로 하면 훨씬 좋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냥 기둥을 박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연구를 캔틸레버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지만 활용을 못하겠지. 그죠? 그다음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쓸지, 아니면 철근이라고 하는 재료, 철골이라고 하는 재료, 목재라고 하는 재료, 벽돌이라는 재료, 어떤 걸 사용했을 때 좋다,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막 조사를 해서 설계하려고 했는데 비용상의 문제로 철골 구조로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연구한 게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발주자, 사용자의 친밀감.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유리라고 하는 재료를 굉장히 흔하게 많이 쓰고 거부 반응이 없지만, 초창기에 유리라고 하는 재료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런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왜냐면 유리라고 하는 거라면 안에서 밖이 잘 보이는 건 좋은데 밖에서 안이 너무 잘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프라이버시 상의 문제, 소음 상의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유지관리비의 문제로 나는 이게 유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많았어.
그 다음 철골이라는 재료도 다 좋은데 철골은 약간 울렁울렁거리는 진동이 있어요, 건물에. 그럼 그게 나는 싫어요 라고 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럼 설계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친밀감에 의해서 이런 내가 조사한 연구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는데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듈러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나는 모듈러 싫어요 라고 하면 지을 수 없잖아.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해 집단 간의 우호적 관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적인 문제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가는 기둥을 최대한 얇게,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기둥을 없이 설계하고 싶은데 구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기둥을 무조건 박아라, 기둥을 두껍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설계하는 사람과 구조 전문가의 이해가 충돌하겠죠. 설계하는 사람이 나는 곡면을 넣어서 설계를 해주고 싶었는데 시공하는 분들이 곡면으로 놓게 되면 설계할 때 문제점, 그러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많다, 디테일이 어렵다,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거를 변경해줘야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이해 집단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곡면을 완전히 직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변경을 하고 그거를 공사비 안에서 또는 시공 디테일 안에서 그걸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걸 또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 연구랑 실무에서 충돌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건축, 여러분들이 설계를 계속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에 쭉 설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챕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것만 이제 짚어준 거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짚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 보시면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도 더 잘 되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누락시킨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좀 더 설계를 앞으로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축 이론과 실무의 그 괴리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건축 실무와 이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원래는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빠르게 축약해 가지고 설명하면서 1시간 만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부족한 부분이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재는 한번 읽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차